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강의 노트를 보는데, 시적부터 문장 하나가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혈당 곡선이 뇌의 리듬을 만든다. 마치 제가 뭘 먹느냐에 따라 제 뇌의 배경음악이 뭐랄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거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실제로 뇌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훨씬 예민한 연주자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혈당의 그 미세한 출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게 우리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심지어 노화 속도까지 결정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아, 단순히 수치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변동의 리듬 자체가 핵심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 이걸 넘어서 내 뇌의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연료라는 관점으로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혈당하고 뇌 기능,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 초반부터 우리가 정말 흔하게 겪는 현상, 그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네요.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막 집중 안 되는 그 식곤증이요. 아, 식군증. 네. 이게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 공급의 비상등이 켜진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뇌가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데 쓰는 에너지는 전체의 한 20에서 25%나 되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네, 말 그대로 에너지 소비 괴물이죠. 그래서 포도당 공급의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그 공급되는 속도, 안정성, 여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속도와 안정성이요? 네, 빵이나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뇌의 기본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휴식 모드 신경망, DMN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멍하다고 느끼는 상태의 실체인 거죠. 아, 그러니까 뇌가 안정적으로 연지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연료 공급이 막 들쑥날쑥하니까 박자를 놓치고 불협화음을 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오후엔 달달한 커피라도 마셔서 정신 차려야지 이랬거든요. 지금 들어보니 그게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의 각성을 위해서 또 다른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장기적으로 반복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자료에서 제3형 알츠하이머라는 좀 섬뜩한 용어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3형 알츠하이머라뇨. 보통 알츠하이머는 유전이나 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뇨병처럼 분류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 네, 들어봤어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반응을 잘 안 하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못 만들게 돼요. 그럼 뇌가 굳는 거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부족해진 뇌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물질이죠. 와, 그러니까 불안정한 혈당이 뇌를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고혈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를 만성질환처럼 서서히 손상시킨다면 저혈당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뇌를 공격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정반대죠.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즉시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고혈당이 수년에 걸쳐서 뇌를 갉아먹는 방식이라면 저혈당은 단 몇 분 만에 뇌의 전원을 그냥 내려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전원을 내린다? 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자료에 언급된 인슐린 코마 요법입니다. 인슐린 코마 요법이요? 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대량으로 주사해서 일부러 깊은 저혈당 혼수 상태에 빠뜨렸어요. 네. 일부러요? 아니 왜? 뇌 활동을 강제로 셧다운시키면 증상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끔찍한 가설이었죠. 세상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경세포가 죽어서 영구적인 기억 상실이나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겪었고요.
현재는 의학계에서 사실상의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라니. 네. 이 사례는 저혈당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파괴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뇌세포의 핵심 에너지원인 ATP 생산이 급감하면서 전기 신호 생성이 거의 멈춥니다. 아, 그게 바로 저혈당 쇼크 상태군요.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럼 이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판단이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에너지 부족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아, 전전두엽이요? 네, 그래서 저혈당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전전두엽 기능이 마비되면서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고 뭐랄까 원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 고혈당은 만성질환, 저혈당은 극성발작이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아, 단식. 네. 단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배고픔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방금 설명 들으니까 그 맑아지는 느낌이라는 게 혹시 위험한 착각은 아닐까 싶어서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단식 중에 배고픔이 사라지는 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일시적으로 배고픔 신호를 누르고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거죠. 아, 하지만 정작 뇌는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데 당사자는 그걸 몸이 적응했다거나 정신이 맑아졌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인지기능 저하를 본인 스스로는 가장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이에요. 주변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민해졌지?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복 속도의 엄청난 불균형이에요. 회복 속도요? 네, 혈당 수치 자체는 꿀물 한 잔 마시면 한 20, 30분 내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흐트러졌던 뇌의 섬세한 리듬, 그 신경망의 연결성이 완벽하게 복구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최소 48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틀에서 사흘이나요? 아니 그럼 제가 혈당 떨어져서 손 좀 떨다가 급하게 초콜릿 먹고 이제 괜찮아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제 네, 맞습니다. 뇌는 사실상 이틀 넘게 후유증을 앓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혈당 측정기 숫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자신의 혈당 패턴을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연속 혈당 측정기 CGM 같은 걸 활용해서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떤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행히 자료 후반부는 아주 희망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 핵심은 혈당 곡선을 뾰족하고 가파른 산이 아니라 완만하고 부드러운 언덕 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거라고요. 네, 그 완만한 언덕을 만드는 게 뇌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자료 속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저GI, 그러니까 당 지수가 낮은 식단에 대한 연구 결과가 눈에 띄네요. 저GI 식단이 장기적으로 뇌 피질이 쪼그라드는 걸 막고 인지 저하 속도를 늦췄다는 것도 인상적인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사찰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례예요. 아, 네. 그 사례 정말 놀랍죠. 아니, 단 7일에서 10일 만에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젊어졌다니. 이건 거의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혈당 안정화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선순환 고리입니다. 선순환 고리요? 네. 식단 변화로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뇌벽을 손상시키던 염증 반응이 줄고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그럼 탄력 있고 건강해진 혈관이 뇌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죠. 아하. 즉, 식단 개선, 혈당 안정, 혈관 건강 회복, 뇌혈류 개선, 그리고 마침내 뇌 기능 최적화라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와, 정말 멋진 선순환이네요. 자료에 당장 오늘 점심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도 잘 정리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첫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이건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밥이나 빵보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라는 거 맞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뒤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당 흡수 속도를 훨씬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아, 일종의 완충장치네요. 그렇죠. 훌륭한 왕충장치죠. 두 번째 전략은 운동 타이밍 조절이네요. 식후 20분 뒤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요. 왜 하필 식후 20분인가요? 그 타이밍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로 흡수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퍼져서 혈당 수치가 최고점을 찍기 시작하는 때가 보통 식후 20분에서 30분 사이거든요. 아, 딱 그 타이밍에? 네, 바로 그 순간에 걸으면 우리 근육들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 근육이 먼저 써버리니까 혈당 피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아하, 혈당 스파이크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미리 끌어내리는 거군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아니, 화내는 거랑 혈당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감정의 피크가 곧 혈당의 피크라는 말이 있네요. 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도피 반응을 위해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네.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켜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에너지를 즉시 만들게 합니다. 결국 음식을 먹지 않아도 감정의 기복만으로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먹는 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매 순간 나의 뇌 리듬을 조율하고 내일의 내 컨디션을 설계하는 과정이었네요. 이제 식탁 앞에서 지금 이 선택이 내 전전두엽의 리듬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의 완벽한 식단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혈당 곡선을 만들려는 그 습관 자체가 중요하죠. 그 꾸준한 습관이 당신의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수십 년 뒤에 뇌 건강까지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다음 식사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아주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식사 순서를 바꿔보는 것일 수도 있고 식후에 잠시 산책을 나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뇌에 어떤 새로운 리듬을 선물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